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중세 베네치아, 그리고 근대 와서는 네덜란드, 영국, 또 현대 미국까지 바다를 지배한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고요. 또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바다를 지금 상대로 한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또 이제 미국은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 물량 99.7%가 지금 바다를 통해서 운송이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또 그런 게 무역 운송이 좀 덜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지금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또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뭐 어느 나라 선박이 해저 케이블을 잘랐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994년도 11월 달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해양 자원의 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 체제로 돌입했는데 미국은 지금 이제 5월 22일을 바다의 날 내셔널 메리타임 데이로 지정을 해서 해양 의식을 고취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셋째 주 월요일을 바다의 날이자 공휴일로 지정해서 국가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명나라 때 정화가 황관 정화가 그때 이제 아프리카 대륙까지 원정을 했었는데 첫 항해한 날이 7월 1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을 또 중국에서는 바다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200년 전 통일신라 시대 때 장보고 대사가 청의전을 설치한 날이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청의전을 중심으로 동북아 해상 무역로를 장악했었는데 그걸 기념해서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을 해서 해양산업의 중요성 높이고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96년에 바다의 날이 처음 지정이 돼서 올해가 30주년 되는 날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바다 주간 행사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바다가 사실 평균 수심이 한 3,700m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인 평균 수심이. 근데 이제 빛이 통과하는 거기 수심이 200m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한 200m까지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결국은 95%의 바다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지 세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바다가 있어서 우리 지구상의 생명이 탄생했고 또 자원의 보고인데 이런 바다를 또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또 유엔에서도 세계 해양의 날 월드 오션 데이라고 해서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기념하고 또 지속 가능한 해양의 이용을 지금 도모를 하는 유엔 해양 총회 유엔 오션 컨퍼런스라고 그거를 지금 3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련 인사들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제3회 유엔 오션 컨퍼런스가 프랑스 니스에서 6월 10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표적인 또 해양 강국이기 때문에 다음 2028년도 6월 달에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지금 유치하려고 지금 칠레와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부분도 저희들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 뭐 바다도 뭐 관계없는 사람이 왜 또 해양수산부 가서 또 차관까지 하고 있냐 그러시는데 사실 어릴 때 소설들을 보면은 바다에 관련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해저 이말리 또 15소년 표류기 또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 이런 걸 보면 바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 도대체 어떤 거냐 또 궁금해 하다가 제가 그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 수학여행에서 경주를 거쳐서 포항 앞바다 한번 봤어요. 아, 저게 바다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 일단 가슴이 탁 트이고 뭔가 좀 개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국민학교 때 아마 지금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님께서 쓰신 글이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게 기억이 납니다. 남태평양에서라는 글이었는데 이제 그분께서 원양업 하시면서 그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갑판에 누우면은 남태평양의 남십자성을 보고 또 고향을 그리고 고국을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일어서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졌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글이 저한테
좀 바다로 가서 좀 미지의 세계를 좀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아마 꿈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해양수산부를 왔는데 해양수산부가 또 바다를 상대로 하는 부서다 보니까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고 서로 배려 존중하는 또 문화가 있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또 서로 뭐 하급자의 의견도 사실 상당히 수용하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있다 보니까 또 해양수산부 계속 있게 됐고 또 차관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부친께서 이제 교육 초등 교육을 하셨는데 상당히 엄격하셨어요. 엄격하셨는데 저희들 허튼 짓을 좀 못하게 하셨는데 다만 책 보는 건 또 허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하고 신문 많이 읽게 되었고 예전에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아버지께서 이제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라고 100권짜리 전지를 사주시면서 읽어라 했는데 저도 또 책을 좋아해서 그걸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다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잡지, 책, 또 신문 많이 읽다 보니까 저희 또 형님들 두 분은 언론계로 가셨고 동생은 또 이제 방송계로 가고 저는 이제 이 공직 진출하게 됐고요. 저도 다들 저희 연배들 그렇지만은 사실 국민학교 아마 3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집에 전기 들어오고 수돗물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을에 저희 그때 집이 영광중학교 뒤편에 있었는데 공동우물이 있었어요. 공동우물에서 물을 퍼서 그걸 갖고 이제 펌프질해서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이제 서천교 밑에서 붕어, 피라미 잡았던 기억이 있고 또 중학교 때는 철탄산 가서 아카시아 꽃 따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가외 금지 조치가 여름 방학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안동 쪽까지 이제 연합고사가 되면서 그 전에 저희 선배님들은 중학교 졸업하시고 많이들 서울이나 대구 또 안동까지 가셨는데 유학을 가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부터가 아마 처음 영주 지역 고등학교에 주로 남아서 공부를 하던 저희들이 아마 첫 세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들끼리 야간 자습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또 소백산 주말에 가끔 올라가고 또 방학 때 되면 또 속리산 간 경우도 있었고 그 우정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때 영주 인구 한 17만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많았고 영주역 앞이 이제 신영주라고 해서 지금 주천동 일대가 개발되고 발전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기억나는 게 당연히 봉화 친구들도 있었고 예천 또 안동 쪽에 이제 옹천에서도 많이 왔고 그리고 강원도 영월태백에서도 와서 사실 그때 영주가 명실상부한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또 그때는 사실 중앙고속도로도 개통이 안 됐었던 시기라서 지금 그때 기차로 청량리역에서 이제 영주 오면은 그때 무궁화호가 이제 제일 빠른 거였고 거기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고 통일호가 한 4시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4시간 한 반 정도 그래 걸렸는데 명절 때 이제 올 때면은 제가 또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거의 1호차부터 마지막 코차까지 훑어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그런 기억들이 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또 시골에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그때 이제 친구들 만났던 거리 가보곤 하는데 너무 좀 요즘은 활력이 너무 없다. 그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제가 또 졸업했던 고등학교 영주 중앙고등학교도 지금 통폐합됐고 영주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너무 인원이 적어서 또 통폐합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안타까운데 이건 영주에 대해서는 너무 또 좋은 기억들 많습니다. 저 곧 대학교 때도 시간이 되면 또 서천교 그쪽 거닐면서 친구들하고 정노을을 보면서 또 사랑과 우정 이야기하고 했던 기억들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정책 수립한다라는 게 보면은 내용이 한 반이고 이제 수립 과정 하는 부분이 사실 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어떤 내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걸 어떻게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올수록 이 내용은 사실 실무선에서 중요하고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0%가 사실 과정 절차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학하고 행정학은 그런 과정 절차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또 이제 국회와 관계, 그리고 이제 다른 부처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언론 관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시하는 게 정치학 행정학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여러 부처들 파견 나갔었는데 재경부 또 이제 외교부 통해서 또 중국 대사관 갔을 때도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일단 내용은 제가 뭐 또 별도로 공부하면 되고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 협조를 받으면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해양수산이라는 것은 거의 좀 내용 자체 따지면 이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같으면 해양학이라는 것은 뭐 주로 이제 자연계 대학이 있고 지구과학하고 이제 물리학이 좀 기본이 되는 학문이고, 이제 수산 같으면은 그건 또 이제 생물학 또 이제 화학 이런 부분이 또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사실 뭐 그런 자연과학을 해보질 않아서 와서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그런 건 뭐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결국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됐고, 이제 제가 유학 가서 이제 국제 운송 이제 일종의 물류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초임사무관을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 발령받아서 했는데 해운항만에 상당히 해운항만 물류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한번 좀 국제 물류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영국 유학 가서 이제 국제운송학을 전공했는데, 그 부분은 또 영주가 사실은 철도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결국 이제 운송 물류 쪽인데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아마 또 깊이 알게 되면은 사실 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제 해양수산부 업무라는 게 해양 쪽, 수산 쪽, 그리고 이제 해운항만 물류 쪽 이렇게 되는데, 뭐 물류 쪽은 제가 그렇게 일단 뭐 실제적으로도 근무도 하면서 또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했었고, 그리고 해양하고 수산 쪽은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었고요. 네. 뭐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 도움이 됐고, 또 하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수협 구조조정 업무를 했는데 일선 수협들, 부실 수협들 하면서는 또 이제 소장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니 내가 사실 공부를 했으면 그냥 됐는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다양한 분야 저희들 접하게 되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최고 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뭐 통상 이슈들, 그리고 이제 AI 같은 그런 4차 산업 부분들, 그런 부분도 제가 뭐 계속 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습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건으로 진짜 우리 국민들 불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참 슬기롭게 극복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돌이켜보면은 이제 진짜 정부 정책이 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또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일본에서 제대로 초기에 이제 처리를 못했던 것도 자기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언론에 의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일본 정부 정책의 관리 능력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불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당시 19년도 10월 달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당사국 총회에 가서 일본 정부에 또 요구를 한 것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과 충분한 소통 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라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이제 또 21년도 4월 달에 해양 방류를 이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나서 23년도 여름에 이제 방류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막연한 불안감을 또 조장하는 또 보도들, 또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일단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하면서 저희가 전문 연구기관들, 그러니까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서 뭐 한 2년에 걸쳐서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방사능이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 어디나 있거든요. 뭐 이 사무실에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방사능 수치가 제일 높은 데가 관악산이에요. 왜냐하면 화강암들이 방사능 덩어리거든요. 왜냐하면 마그마에서 올라온 게 화강암이라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바닷물에도 방사능이 있는데 그 방사능을 우리가 뭐 못 느끼고 또 일상적으로 같이 이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방사능 수치가 현존하는 이제 바다에 있는 방사능 수치의 10만 분의 1 내지 100만 분의 1이다. 그런데 요거는 측정 불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수치. 근데 사실 그렇게 제시를 하셔도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제시하면서 계속 지금 수치가 얼마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쓰나미가 몰려들면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실 그때 90% 이상의 방사능이 핵물질들이 사실 방출이 됐어요. 바다로 방출이 됐는데 그게 아마 한 2, 3년 후에 해리를 타고 돌아서 이제 미국 해안에 도착했고, 그때 미국에서 한 게 아마 그때 미국의 방사능 수치가 한 1000분의 1 정도 올랐는데 별 영향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갔고, 그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문제 없다. 그리고 계속 우리 방사능 수치들 공개를 하고, 그때 뭐 사실 일일 브리핑을 매일 뭐 거의 한 5개월, 6개월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해양정책실장이었고 차관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일일 브리핑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전달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믿어주셔서 우리 바다 안심하고 이용하시고 수산물도 안심하고 믿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거의 너무나 평온하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과학적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또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이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사실 간혹 이제 뉴스에 우리 바다에 뭐 쓰레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해양환경정책관을 해보니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그때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바다에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가 1억 5천만 톤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바다에 사는 물고기 무게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지금 뭐 유엔 쪽에서는 2050년이 되면은 세계 바다에 물고기 무대보다도 플라스틱 무게가 더 많다라는 이 좀 충격적인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40%는 육상에서 배출이 되고 이제 강을 따라서 주로 유입이 되고 60%는 해상에서 버려지는데, 해상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한 80%가 이제 어구라든지 부표 같은 그 어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전부터 이제 어민들께서 뭐 어구가 망가지거나 하면은 또 물고기를 잡고 좀 망가지면은 사실 그대로 버리시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구를 육상으로 갖고 와서 처리만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배출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이 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서로 이제 전문가들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폐공병같이 보증금을 매겨서 좀 갖고 오게 하자. 그렇게 이제 했고, 다만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구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싼 거야 또 수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얼마를 매겨지냐. 예컨대 5%만 매겨져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일단 비용 부담 문제. 그 다음에 그동안은 뭐 쉽게 버렸던 어구를 굳이 힘들게 또 갖고 와야 되냐. 그런 반발이 있고. 또 이제 폐어구를 안 버리는 어민들은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어민들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수용하실 수 있도록 좀 단계적으로 일시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점을 좀 그런 현황을 알리고 또 호소하는 좀 캠페인을 했어요. 주로 이제 젊은 학생들 또 어린애들 대상으로 하면 사실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훨씬 또 이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민들 상대로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결국은 사실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모레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바다 자체가 어업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부담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뭐 다시 돌려받는 부분이 되니까 미래를 위한 조금의 불편만 감수를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이제 어민들은 아니 다른 게 더 문제지 않느냐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어구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통발하고 이제 자망이라는 업종인데 그러면 그거부터 일단은 하고 단기적으로 도입하되, 통발하고 자망 같은 경우도 일단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충분히 계도도 하면서 혹시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는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어민들께서 많이 수용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어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사실 이번에 지난 4월 말에 이제 아울오션 컨퍼런스 하면서도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이런 걸 한다라고 해서 세계 각국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도 우리나라의 시도, 처음 있는 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 K푸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K컬처, 우리 한류 열풍 타고 좀 세계인들한테 많은 인기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라면하고 김이잖아요. 김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은 작년도에 또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해서 작년 한 해 수출액이 거의 한 10억 불 가까이 됩니다. 1조 3천억 원 달성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일단 브랜드하고 거기에 맞는 또 스토리,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 인증화 작업, 그리고 이제 수출 다변화 전략, 요 세 가지 꼭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영주 농특산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뭐 농특산물 하면은 일단 풍기인삼, 그 다음에 영주 사과, 한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아무래도 그쪽에 좀 스토리를 입혀야 된다. 스토리를 입히고 또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이제 슬로건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좀 전국적으로 그런 스토리텔링 중심의 슬로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모집하면서, 그러다 보면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 고민하면서 영주에 대해서 더 알리고 영주의 브랜드에 대해서 더 알리고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기회들 했어요. 새로운 뭐 이름을 한번 입혀보자고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서 브랜드 육성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표준화 또 인증제 관련해서는 우리 영주의 또 수출 전문 농가를 키우면서 인증제하고 좀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수산물의 이제 국제 인증이라는 게 이제 GAP, 갭이라는 게 있는데, 뭐 또 유기농, 또 할랄 인증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제 인증을 하는 국제 인증 획득 농가에 대해서는 뭐 가산점이라든가 보조금 지급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수출 실적 우수 농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주 수출 명가로 인증을 해서 하면서 또 영주시와 같이 또 홍보하는 홍보 마케팅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출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건강식품 또 웰빙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지금 뭐 값싼 데서 좀 그렇게 가고 있고, 뭐 일본은 뭐 당연히 그렇고, 또 지금 한참 경제가 발전하는 베트남이라든지 뭐 미국이나 또 EU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국가들을 좀 타겟으로 설정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물론 당연히 이제 농식품부라든지 또 AT하고 또 협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K푸드는 지금 농식품부하고 AT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거기하고 연계해서
또 이제 문체부 한류 시장과 연계해서 해외 프로모션도 공동으로 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진국에서 꼼꼼하게 보는 것이 위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긴 위생 기준 갖고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는데, 그런 위생 기준을 진짜 선진국 기준으로 맞추고 또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농식품부 또 AT 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사실 뭐 저희들 또 청년업인 유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역에 계시는 업인들은 기존의 패턴대로 따라오라고 하고, 사실 청년업인들은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있는 갈등들이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청년업인들 지원을 유입하고 정책을 유도하려면은 좀 거기에 맞는 MZ세대에 맞는 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가치 지향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영주도 우리 전통적인 이제 농업 기반이 강한데, 뭐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 또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에 익숙해 있고, 뭐 지속 가능성 또 자율성, 그리고 또 공동체 지향적인데 공동체도 또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스마트 농업을 창업하는 좀 패키지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제 농림부에서 뭐 스마트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또 데이터 농업, 그리고 이제 드론을 활용한 또 농업, 또 데이터 기반의 그런 기술 중심의 이제 창업을 아무래도 청년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지원을 해야겠다. 마침 또 영주가 제가 듣기로 이제 국토부에 뭐 드론 특구 지금 지정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진짜 드론 데이터 중심의 한번 농업 모델을 하면은 청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주에서 또 한번 좀 제대로 살게 해서 뭐 창업하면서 영주가 살기 괜찮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뭐 농라이프 좀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 농가하고 이제 매칭으로 해서 이제 체류형 기농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저희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이제 농림부도 그렇고 지금 뭐 기농타운들, 청년형 기농타운들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해서 좀 하면, 거기에서 또 핵심이 사실 공동작업장, 코워킹 스페이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기들이 청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공간들이 마련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문화체험 활동들 상당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커뮤니티도 좀 지원하면서 그런 걸 또 SNS에 콘텐츠로 올릴 때 같이 지원하면서 또 영주를 알리는 부분들, 그리고 영주시 홍보와 연계한다면은 또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고, 뭐 그를 위해서 이제 청년 공동 브랜드하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방안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재밌는 게 이제 영농이잖아요. 영농이면은 영농인 영주. 제가 한번 이제 챗GPT를 돌려봤는데 영농인 영주 딱 하더라고. 영농인 영주 이게 괜찮네. 왜냐면은 영농이라는 게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 뿐만이 아니고 이 영주라는 의미도 되고, 영이, 그 다음에 YOUNG 젊은, 그죠? 그러니까 젊은 농부 이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영주라는 것이 뭐 우리는 영어로 올 영자를 쓰지만 그것도 YOUNG를 할 수 있잖아요. 젊은 고을, 젊은 고을의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 도시에서 젊은 농부들, 이렇게 이 브랜드도 상당히 좀 괜찮은, 뭐 한번 해서 하면은, 그렇게 하면 또 청년들이, 우리 이제 김천에 지난번에 이제 김밥 축제를 했는데 이 김밥 전국을 따서 한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영농인 영주 같은 것도 한번 좀 브랜드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좀 정책 지원 체계들 갖추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이제 사실 뭐 지금까지 이제는 리더가 아무래도 이제 경험도 많고 연장자이신 분께서 지휘하시면은 직급이나 또 나이가 어린 부하가 따르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리더십이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젊은 분들에게 배울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리더십에 그런 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훌륭한 리더십의 덕목이라는 거는 일단 판단력하고 소통 능력 같아요. 판단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직원들과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은 진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향이 중요하지. 멀리 치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리더에게는 끊임없이 최신 지식 또 국내외 트렌드를 습득해서 거시적 시각에서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청 그리고 공감을 통한 소통 능력입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이 일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밤새워서 일하고, 밤잠은 설치면서도 꿈꾸면서도 생각하다가 아이디어 떠오르면 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공감 없이 위에서 떨어진 거는 사실 좀 건성건성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통, 공감을 통해서 옳은 방향, 즉 같은 꿈을 향해서 나가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잖아요. 예, 뭐 저희 지금 뭐 부모님 사시는데도 사실 원도심 쪽이라서 뭐 가보면 상당히 썰렁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뭐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또 지역 경제가 또 변화되고 또 위축되는 현상, 또 정체성 문제 등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각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영주도 마찬가지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도 하고 또 문화 재생거리 조성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은 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뭐 대단히 안타까운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 지역마다, 모든 지역마다 성장을 추구하니까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 지역에서 뭐 추구하는 목표들, 인구 또 합치면 한 우리 통계청에서 추계하는 인구의 한 1.5배 정도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사실 이런 현상,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들이 모두 겪는 좀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근데 또 유사한 상황들을 또 극복한 사례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활성화가 물론 좋은데 어쩌면은 이런 시대적 현상들, 뭐 축소되는 것을 오히려 수용하면서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뭐 자연 친화형으로 아예 거주 여건을 향상시키거나 시니어 거주 특화 지구로 일부는 조성하고, 또 일부는 진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앵커 시설을 특화하는 방안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든가 이제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경우는 아예 빈 건물이라든지 노후주택을 철거를 해서 공원하고 녹지로 조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 여건들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면서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니어 거주 특화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우리 원도심 일부는 아예 차 없는 거리로 하고, 뭐 또 친환경으로 이제 전기차만 운행되는 거리로 지정하고, 이 원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뭐 시니어 서비스 구역 같은 복지 거점을 오히려 확대하면서, 뭐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카페 같은 그런 공간들을 하면은 오히려 좀 시니어들, 어르신들께서 활력을 갖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오히려 외부에 또서 돈 있는 시니어들께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이제 앵커 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서울에 이제 교보문고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책만 파는 게 아니고 카페도 있고 또 굿즈도 판매하고 전시 기능도 하고 또 이제 강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일본에서 모델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츠타야 쇼덴형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영주 쪽의 폐교들 같은 경우를 좀 리모델링하고 좀 자본을 도입하고 이런 대형 서점들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플러스 이제 젊은이들 창업 지원하는 코워킹 센터도 하면은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통 공예 기반으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을 또 조성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뭐 1층에는 공예 카페를 하고 팝업 스토어 조성하고 뭐 지역 디자이너 플랫폼이라든지 향토 음식점으로 하고 2층에는 전시 체험 판매 공간 하고 공방 디자인 스튜디오 하면서 3층에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하고 뭐 라이브러리 하고 강좌하는 공간 이렇게 꾸며놓은 게 뭐 일본 나라현의 그런 복합 문화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민하고 관광객한테 복합 체험을 하면서 또 문화도 전파하는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2023년에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풍기 인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은 훨씬 조금 세련되게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영국에 가면은 이제 이 책마을이라고 있어요. 헤어온웨이라는 데가 책마을인데 제가 이제 영국 유학 갔을 때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진짜 부모님께서 좋아하셨는데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면 그런 이제 아예 일정 구역은 그냥 책마을 같이 조성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조금 관심들을 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뭐 영주를 포함한 지역의 가치라는 거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주는 보면은 사실은 뭐 저희 역사 그리고 또 문화 또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유산을 또 지키면서도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고 싶은 도시, 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 또 어르신들이 또 존중받는 도시로 또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가치가 좀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균형 또는 이제 조화인데, 농촌과 도심, 산업과 환경, 전통과 혁신, 또 구세대와 신세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좀 조화를 이루는 영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연결입니다. 사람과 사람, 또 지역과 세계, 영주시청과 영주의 시정과 도행정, 또 중앙정부의 행정 간의 또 연결, 또 행정과 시민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셋째는 도전입니다.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영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